둔촌주공조합이 다음 달 15일 총회를 개최합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이번 총회에선 상가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 원복 안건이 의결돼야 하는데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간편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거나 또 간소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4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그간 M자 탈모로 비판을 받았던 디자인을 5년 만에 없앴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연장 시 유념해야 할 점과 이 대출 이자를 아낄 방법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둔촌주공조합이 다음 달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공사 재개를 위한 키를 쥐고 있는 상가 분쟁 관련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의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둔촌주공조합은 지난달 11일 시공사업단과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다음 달 15일 조합총회를 엽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 이번 총회에선 상가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 원복 안건이 의결돼야 하는데 해당 안건은 정관 변경 사항이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천여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회가 열릴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조합원들의 표를 모으기 어려워 11월 공사 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2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시만의 정비 사업에서는 시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남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3분의 2는 충족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상가 원복 의결은 상가 분쟁이 있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조합이 기존 상가 단체를 교체하고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관리 PM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가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기존 상가 단체와 PM사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 제기 및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상가 분쟁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시공단은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재개는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상가 복원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공사 재개 약속도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에 둔촌주공조합과 정상화위원회는 상가 복원 의결 통과를 위해 서면 결의서나 안건 동의를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시공단은 이번 총회에서 상가 분쟁 합의 및 주요 안건 총회 통과가 공사 재개의 선결 조건이라면서도 총회 통과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 준비에 착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주택 매수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굳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급등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비정상적인 시장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되돌리면 교란이 일어난다면서 점진적 하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보다 10%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면서 서울은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 8배 또는 금융위기 이후의 1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 4년간의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급상승기 이전의 안전 상태로 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하향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는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없으면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게 금리 인상인데요. 금리 인상은 하반기에도 한두 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는 줄면서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값 폭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하락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파트값의 하향세가 이어졌습니다. 거래 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상황이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5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0.13% 떨어졌었는데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정부도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매도 호가하고 매수자 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다르다 보니 거래되는 게 급매 또는 초급매로만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금리가 인상되는 그 추세 안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원, 도봉구가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대문구, 은평, 성북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도 0.1%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구는 일원, 수서동 등 중저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 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치솟는 물가에 명절 음식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편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거나 간소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물가 장난 아니다. 명절 전에 장 안 보는 게 돈 버는 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명절 음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례상 음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겠다는 반응도 이어지는 상황.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기준 추석 명절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26,500원 오른 30만 1,000원입니다. 대형마트는 24,600원 상승한 400만 8,42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싸진 차례상 준비 비용에 명절 상차림을 간소화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크루트가 올해 추석 명절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식 준비를 간소화하겠다는 응답이 54.2%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데우기만 하면 음식을 완성할 수 있는 간편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명절 간편식 제품의 8월 매출이 7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푸드도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가정 간편식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너무 거의 7%대 이상 올랐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으니까 어떻게든 생활비를 좀 줄이거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는 간편식으로 대처해서 간소화하려고 한다라고. 최근 전통문화의 상징인 성균관도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 전이나 튀김은 선택 등의 차례상 매뉴얼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애플이 지난밤 아이폰 14 시리즈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신작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4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그간 이른바 M자 탈모로 비판을 받았던 디자인을 5년 만에 없앴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새롭게 공개한 아이폰 14 시리즈. 기존 M자 형태의 노치가 알약 형태의 구멍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노치는 사용자의 앱 활용에 따라 자유자재로 크기를 바꾸면서 새로운 디스플레이 창 역할을 합니다. 이번 14 시리즈는 미니를 빼고 플러스를 더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까지 출시했던 5.4인치 미니 모델을 내놓지 않는 대신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기본 플러스 모델에는 전작 프로에 들어갔던 A15 바이오 칩이 탑재됐고 프로 모델에는 신형 칩 A16 바이오닉이 장착됐습니다. 애플이 역사상 가장 빠르다고 자부한 칩입니다. 또 아이폰 최초로 4,800만 화소 카메라도 장착됐습니다. 4개의 모델은 모두 충돌 감지와 위성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이 기능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유료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격은 $100 정도 인상될 거란 업계 예상과 달리 모두 동결됐습니다. 다만 한국 등 북미 외 지역에서는 환율 영향으로 20%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애플워치 8 시리즈와 보급형 SE, 울트라, 3년 만에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한편 아이폰 14 시리즈는 오는 9일부터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사전 예약에 돌입합니다. 정식 매장 판매는 기본과 프로 모델이 16일부터, 플러스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요즘같이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자가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기도 참 두려우실 텐데요. 현재 대출 보유자들은 이자 부담이 더욱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혹은 대출 연장 시에 유념해야 할 점들, 또 대출 이자를 아낄 방법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금융부 김미연 기자가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커진 겁니까? 네, 금리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2%포인트 올리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기준 신용대출금리는 6%까지 오르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현재 약 80%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변동금리를 받은 대출자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가정에서 추산을 해보면요. 지난 1년간 기준금리 2%포인트 인상에 따른 대출자 한 명의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130만 원에 달합니다. 시장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 160만 원으로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출을 빨리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을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은행마다 대출 연장 시 바뀐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각각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일자가 대출 연장 실행 당일인지 만기일인지를 직원에게 문의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대출 연장한 당일부터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차주가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에 도래해서 대출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주는 바뀐 금리가 만기일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은행은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적용해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 연장 과정에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만기일과 대출 연장 실행일, 또 이 가운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엔 대출 연장 실행일보단 만기일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덜기에 유리하고요. 또 은행이 변경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대출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는 게 낫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변경금리 적용 시점에 대해 약관과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자들이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텐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변동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대출 활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엔 가산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추가금리입니다. 기존 대출받은 가산금리가 현재 대환하려는 대출 가산금리보다 크게 낮을 경우엔 오히려 현재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 자격 요건이 된다면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정부가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판 상품인데요. 최저 3.7%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대상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자 중 대출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양자 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며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USTR도 보도 자료를 통해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을 열기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양측 정부에서 통상 분야 외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도 참여하는 범부처 간 협의체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양측은 법 개정 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리츠주들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 리츠들의 자산 매각으로 특별 배당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하반기 신규 리츠 상장도 줄줄이 예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곤두박질 치던 리츠주가 상승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KRX 리츠 탑10 지수는 2.60%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리츠들이 자산 매각과 개발, 재임대 등 리빌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가 부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일 코람코 자산신탁은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가 보유한 지방주유소 12곳을 매각하고 해당 자금으로 수도권 주유소 용도 전환과 주요 자산 복합 개발 등에 활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도 용산 더 프라임 타워를 3분기 중에 매각할 예정으로 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 배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리츠주들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다울 분류 리츠, 로지스 밸리 신한 리츠 등 대형 부동산 리츠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KB 자산운용의 첫 리츠인 KB스타 리츠는 연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내걸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리츠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급격하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며 신규 상장하는 리츠들로 인해 리츠주들에 대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주가를 많이 내린 일본 자산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요.
순수 오피스 리츠 같은 리츠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자산운용사 380곳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7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 및 투자 일임 계약고는 큰 변동이 없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운용 환경이 악화돼 적자 회사 비율이 대폭 늘어났고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취약회사의 재무, 손익 현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과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더워도 아침 저녁에는 서늘합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는데요. 당분간은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로의 변동성이 큰 만큼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이 19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부산 20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광주 29도, 부산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시작되면서 연휴가 끝나고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연휴 첫날에 대체로 맑겠고 점차 구름의 양만 늘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족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없는 오랜만의 연휴인데요. 또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도 이번 한가위엔 지친 일상 잠시 내려놓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또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